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1일 수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양측 후보가 초접전 대결을 펼치는 가운데 이번 토론이 막판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가자지구 난민촌을 폭격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한지구 미국인 여성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총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늦은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밤사이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 연구실에서는 실험 도중 불이 나 연구원 3명이 병원에 옮겨졌고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 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부터 2주간을 비상응급주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장 손흥민의 맹활약을 앞세워 오만 원정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미국 대선일을 56일 앞둔 가운데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오늘 열립니다. 토론은 이번 대선의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현지 시간으로 밤 9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전 10시에 ABC 방송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에서는 인플레이션 등 경제 정책과 불법 이민, 가자 전쟁을 포함한 주요 이슈가 다뤄질 전망이고 진행자의 질문에 각 후보가 2분씩 답변한 뒤 상대방에 2분 동안 반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대선이 과거와 미래와의 대결이란 점을 강조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부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초박빙 대결 구도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토론 결과가 중도층 표심 등 대선 막판 판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오늘 오전 10시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90분간 생중계합니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 대선 후보가 처음 맞붙는 TV 토론을 앞두고 당국도 준비에 분주하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은 토론이 열리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국립헌법센터 주변에는 외부인의 센터 접근을 막기 위해 바리케이트가 설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친팔레스타인 단체들의 항의 시위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스라엘 지지에 불만을 표하며 토론 당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또다시 가자지구 난민촌을 폭격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AFP 등 외신들은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간으로 10일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의 인도주의 구역 내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조직원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의 표적이 인도주의 구역 내부 깊숙이 자리한 지휘통제본부 내에서 작전하던 중요한 하마스 테러 리스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이번 난민촌 공습으로 최소 40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9시 25분쯤 대구 달성군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과학동 3층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구실에 있던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15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은 소방차 34대와 9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추석 연휴 기간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의료인들을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 대책을 수립하여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비상응급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유포와 관련해 의료계에 자정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악성 사이트에서 응급실 의사 명단을 공개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을 위축시키고 근무 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위해와 공동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면서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Donald J. Trump. Make America great again. Kamala Harris. But America, we are not going back. 미국 대선을 8주 앞둔 가운데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TV 토론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네, 양측 후보가 초접전 대결을 펼치고 있어 이번 토론에서 누가 승기를 잡느냐가 막판 표심을 흔들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첫 TV 토론인데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이제 5시간 뒤면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이 시작되는데요. 이곳 현지 방송들은 토론이 시작되기까지 남은 시간을 초까지 시청자들에게 안내하며 세기의 대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1월 5일 미 대선을 불과 56일 앞둔 상황에서 열리는 두 후보의 첫 TV 토론인 만큼 이 토론 결과에 따라 부동층과 중도층의 표심이 움직일 것이라는 분석 때문인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 5일부터 토론이 열리게 될 펜실베이니아에 머물며 실전을 앞둔 모의 토론을 준비해왔습니다. 반면 대선 토론에 7번째 참여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곳 시각으로 6시 반 토론 직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서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 토론 이후 2달 만에 성사된 빅매치인데요. 핵심 이슈는 무엇입니까? 토론 주관사인 ABC 방송은 토론 주제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6월 토론 때와 마찬가지로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측 후보의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됩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이 출산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낙태권 등을 강조하고 최근 일어난 조지아주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고 강조하면서 불법 이민자 문제를 부각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예상되는 두 후보의 토론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앞서 영상에도 나왔지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트럼프를 과거로 규정하고 과거 대 미래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검사 출신인 만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과오와 도덕성을 공격하는 공세도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TV 토론에서처럼 이번에도 과거와 달리 냉정을 유지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쇼의 귀재답게 상대방의 공격을 피하면서 임기 당시 성과를 강조하며 승기를 잡아가려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두 후보의 TV 토론에 미국뿐 아니라 세계 시청자들의 관심도 높을 것 같은데 이번 토론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토론의 규칙은 지난 6월 CNN 토론과 비슷합니다. 먼저 두 후보의 모두 발언은 없고요. 진행자의 질문에 후보가 각각 2분씩 답변한 뒤에 상대방의 답변에 대해 2분을 각각 반박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설명할 수 1분이 더 주어집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질문을 할 수는 없고 자기 순서가 아닐 때는 마이크가 꺼지게 됩니다. 두 후보는 빈 종이와 펜, 물 한 병만 가진 채 90분 동안 정면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막판 판세의 방향을 결정할 양보할 수 없는 TV 토론은 이곳 시각으로 밤 9시,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최대 격전지인 한 곳인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열립니다. YTN은 오늘 오전 10시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TV 토론을 동시 통역과 함께 90분 동안 생중계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피란민이 몰려있는 난민촌에 폭격을 가해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서한 지구에서의 미국인 여성 사망과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총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난민촌 한복판에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거대한 구덩이가 파였습니다. 수십 개의 텐트가 파괴됐고 한밤중 사전 경보도 없이 퍼부은 폭격에 일가족이 모래더미에 묻혔습니다. 피란민이 몰려있는 인도주의 구역을 공습해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군은 이번에도 하마스 무장 세력이 목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밀 타격했다며 하마스 측이 피해자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서한 지구의 긴장도 최고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지난 6일 요르단 강서 안에서 지휘 도중 숨진 미국인이 자국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총에 맞아 죽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하면서 이스라엘을 향해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In our judgment, Israeli security forces need to make some fundamental changes in the way that they operate in the West Bank, including changes to their rules of engagement.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회의에서도 가자 전쟁의 종식을 촉구하며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Without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West Bank will become a new Gaza.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에 이어 서한 지구가 제3의 전선이 될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0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 텐트촌 폭격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인도주의 구역에서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습을 강력히 규탄하다면서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 살상 위력이 큰 무기의 사용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가자지구 내 안전한 장소는 없다면서 즉각적인 휴전과 인질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을 폭염의 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서울은 사상 첫 9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밤더위도 역대급으로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하게 햇살이 내리쬐며 도로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릅니다.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손선풍기와 얼음 음료로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거리 풍경은 여전히 한여름입니다. 9월인지 8월인지 7월인지 너무 혼동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8월 15일이나 20일 되면 벌써 싸늘하고 이불도 이렇게 덮게 되고 창문도 닫게 됐는데 올해는 뭐 에어컨 지금까지 켜야 되고 그냥 가을의 조짐이 안 보여서 앞으로도 더울 것 같은데 추석에는 더 많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더 힘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어제 강원도 정선은 37.1도, 금산과 밀양은 36.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서울도 33.9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며 내륙의 절반가량이 9월 최고 기온을 새로 썼습니다.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이례적인 9월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 서울의 9월 폭염경보는 2008년 특보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밤사이 서울은 닷새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며 1935년 9월 8일에 이어 역대 가장 늦은 밤더위를 기록했습니다. 열대야 최장 최다에 이어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까지 가지게 된 셈입니다. 한반도 상층을 채운 더운 고기압과 하층의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원인인데 여기에 동풍이 산맥을 넘으며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더 높아진 겁니다. 기록적인 9월 폭염과 열대야는 하루 정도 더 이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11일 수요일까지 따뜻한 남동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폭염특보는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기상청은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며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과 열대야는 한풀 꺾일 걸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비가 그친 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다시 예년보다 더워지며 30도를 오르내리는 늦더위가 지속할 전망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어젯밤 9시쯤 괌 남동쪽 약 160km 해상에서 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은 북상하며 중간 강도의 태풍으로 발달해 본격적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 사이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이동할 전망입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아직 유동적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중국으로 이동하더라도 이후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추석 연휴 기간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인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에서는 기상관측 이후 가장 늦은 열대야를 기록한 가운데 밤사이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의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실험 도중 불이 나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셨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는 화물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충북 괴산군 인근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25톤짜리 화물차에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자 60대 운전자가 급히 대피하면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브레이크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난 뒤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택가 주차장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뿌연 연기가 피어나더니 잠시 후 거센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경기 화성시 주택가에서 불이 난 건 밤 10시 40분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불은 차량 앞부분을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밤 9시 반쯤에는 대구 달성군에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연구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연구원 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물에 있던 15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험 과정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진찰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크게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응급실을 지키는 의사들의 명단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유포한 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주말 본격 시작되는 추석 명절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 걱정이 많다고 언급하며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빈틈없이 상황을 챙기고 소방청과 지자체도 함께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 상황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추진 동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추석 연휴 당직에 참여하는 병의원과 의료진의 감사를 표하며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으로 보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증 응급 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에 3.5배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족한 응급실 의료 인력 보강을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 간호사 등 가용 인력도 최우선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 1명이 시급한 상황에서 응급실 근무의사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행위에 대해선 당정에서 엄정 대응 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이러한 범죄 행태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하다며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만큼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계획인데 의료계를 향해 대화 참여를 설득하는 상황에서 자칫 또 다른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의사들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한 참의사 리스트가 한때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게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했는데 경찰이 최근 용의자들을 특정하고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 인터넷 저장소에 공개된 감사한 의사 명단이란 이름의 게시물입니다. 사직하지 않은 전공의들과 휴학하지 않은 의대생들의 실명을 비롯해 각종 개인정보를 버젓이 올려둔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 사이트입니다.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악의적인 정보를 모은 뒤 매주 내용을 업데이트하는데 최근에는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의 개인정보까지 콕 짚어 게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최근 용의자 2명을 특정했는데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스토킹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스토킹 행위에는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글을 올린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에 개인정보를 공개해 배척하는 모습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목록에 올라온 피해자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혐의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당 사이트에는 복귀한 의사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들과 정부 인사들의 이름까지 포함된 만큼 스토킹 혐의를 적용해야 폭넓게 수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 국제 공조가 필요해 마무리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운영업체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영장 집행에 시간이 필요한 데다가 서버가 여러 국가에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수사에 진척은 있는 상황이라며 국제 공조만 기다리지 않고 국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 유포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의협은 감사한 의사 명단,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유포되면서 의료계 안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국민께 우려를 끼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명단을 작성한 회원들의 절박함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격과 비난을 통해 동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계가 이런 상황에 대해 더 자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학별 수시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연일 의대 증원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수험생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례적으로 수시 접수 첫날의 의대 경쟁률을 발표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수험생들끼리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입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의료계가 당장 내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증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 아니다. 불안이 뚝뚝 묻어나는 관측이 오갑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의 67%를 뽑는 수시 전형, 특히 지역 인재 전형은 80%를 수시로 선발합니다. 많은 수험생의 명운이 달린 만큼 안 그래도 치열한 눈치 작전이 더 심해졌습니다. 의대 정원이 바뀌는 거는 결국은 정시에 영향을 미치고 또 대학 입결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만약에 수시를 지원해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 그런 불안감이 없어야 되는데 생긴다는 것 자체가 조금. 교육부는 수시 원서 접수 첫날 의대 경쟁률을 집계해서 발표했습니다. 전체 39개 의대 가운데 31개 학교가 수시 모집을 시작했고 전체 경쟁률은 1.14대 1, 지역 인재 전형은 정원보다 지원자가 적어 0.7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교육부가 마감도 안 된 특정 학과의 수시 경쟁률을 집계해 공개한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내년도 입시는 계획대로 간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각에선 정부 발표가 지원자들의 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배추 가격이 추석이 가까울수록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송 장관은 매일 추석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김장철 수요가 높아지는 가을 배추도 작황 관리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60억 원에 팔려 한 달 만에 이른바 국민평형 역대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일개 신도시 중 규모가 가장 큰 경기 성남 분당이
현재 174%인 용적률을 315%로 높여 5만 9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이 배달 플랫폼 이용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면 24만 원을 플랫폼에 지급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배달 플랫폼과 이체 업체들 간 상생협의체에서는 합리적인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을 계속 논의해 10월 말까지 상생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 올리브영이 무신사의 뷰티 페스타에 참여하려는 자사 납품업체의 불참을 압박하는 등 부당 행위를 한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멤버십을 운영하면서 별개의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와 쿠팡이츠 알뜰 배달 서비스를 무료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끼워 팔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생산 능력이 연평균 8% 성장해 4년 뒤인 2028년에는 한국을 추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마트는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한 스마트미 스탠드 무선 선풍기 2종에 대해 원인을 알 수 없는 배터리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며 고객 안전을 위해 자발적 리콜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에 전력 수요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요 대비 공급이 넘쳐도 대형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전력 당국이 안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추석 연휴 기간 항공권과 택배 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항공권은 구매 취소 시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운항 지연, 결항 등의 피해가 많았고 택배는 운송물 파손이나 분실, 오배송 등으로 인한 손해가 많이 접수됐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백화점 대부분 점포는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틀 동안 휴점합니다. 한편 대형마트는 대부분 추석 당일 단축 영업을 실시하고 일부 아울렛은 당일에도 정상 영업합니다. SKT와 KT, LG U+ 등 통신 3사가 추석 연휴 동안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파가 몰릴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서울에 사상 처음으로 9월 폭염경보가 내려지며 가을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내 매장 곳곳에는 에어컨 바람을 찾는 행렬이 이어졌고 한강공원도 밤늦게까지 인파로 붐볐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서울 경의선 숲길이 저녁 시간 산책을 나온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잠시 의자에 앉아 부채질로 땀을 식혀보기도 합니다. 시원한 음료를 파는 가게 앞은 운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에 9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9월이어가지고 좀 두껍게 입고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음료 사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쉴 새 없이 나오는 실내 매장 곳곳에도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밖에 가볍게 산책하려고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무인 매장에 그냥 쉬러 들어갔습니다. 에어컨이 워낙 잘 돼 있어서. 네, 이곳은 서울 망원 한강공원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밤 늦은 시간인데도 더위를 식히려는 인파로 한강 둔치가 가득 찼습니다. 돗자리를 깔고 철퍼덕 몸을 뉘어보고 연신 음료수도 마셔보고 바람을 맞으려 자전거를 타고 쌩쌩 달려보지만 봄처럼 땀은 식지 않습니다. 원래 평소에 20km 타고 한 5분 쉬고 바로 가거든요. 오늘은 쉬어도 멈추니까 더 땀이 마른 것보다 계속 나와서 사람들은 온종일 가을 폭염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계속된 더위로 지난 8일까지 9월 첫 주 발생한 전국 온열 질환자도 최악의 폭염으로 꼽히는 지난 2018년보다 9배나 많은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정인용. 역대급 9월 폭염은 가을 단풍의 시작도 예년보다 최대 5일가량 늦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늦더위가 장기화해 단풍색도 평소보다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울긋불긋 아름다운 옷을 갈아입는 가을산. 1년 중 자연이 가장 아름다워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올 가을은 이 선물 같은 시간이 예년보다 늦게 찾아올 전망입니다. 역대급 가을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의 20%가 물드는 첫 단풍 시작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보통 단풍의 시작 시기는 9월 상순 이후 기온이 높고 낮음에 따라 좌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지게 됩니다. 올해는 늦더위가 길게 이어지면서 단풍의 시작 시기도 예년보다 3일에서 5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단풍을 볼 수 있는 곳은 설악산으로 예년보다 3일 늦은 이달 30일 붉은 첫 단풍이 들겠습니다. 이후 오대산 10월 5일, 북한산 10월 18일, 지리산 10월 15일, 한라산 10월 16일, 내장산은 10월 24일쯤 단풍이 시작되겠습니다. 절정기는 산의 80%가 붉게 물드는 시기로 보통 첫 단풍 이후 약 2주 정도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올해 설악산은 10월 20일부터 단풍이 절정을 맞이하겠습니다. 북한산과 계룡산 등 중부지방에서는 열흘 정도 지난 10월 말쯤, 내장산은 11월 초쯤 붉은 옷으로 갈아입은 가을산을 만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기록적인 9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올해 단풍색이 예년만큼 고울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해 늦더위로 단풍이 제때 물들지 못한 곳이 많았죠. 보통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일교차가 커져야 단풍이 곱게 드는데 요즘처럼 더위가 9월, 10월까지 이어지면 단풍이 예쁘게 들기가 힘든 조건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역대급 여름 더위에 이어 찾아온 기록적인 가을 폭염이 1년에 단 한 번 자연의 선물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25분쯤 충남 태안군 부근 해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위치는 서경렬비독 북쪽 56km 해역이고 지진 발생 깊이는 11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국회 일정입니다. 국회는 오늘 3일차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 부처를 상대로 경제 분야 질의를 이어갑니다. 질의에는 여야 의원 10명이 나서는 가운데 야당은 TMF 사태와 재정 정책으로 인한 가계부채 관리 문제 등 경제 상황과 관련한 정부 책임을 따져 물을 전망입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의 재원 문제를 지적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나 동해 유전, 가스전을 개발하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기대 효과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야당이 추진하는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두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크다며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추석 전 본회의 처리까지 검토하고 있어 상임위 통과 여부를 두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검찰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법적 처분 시점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한 별도 수사심의위원회가 결정되면서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란이 또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원회 결정 사흘 만에 검찰이 다시 고심에 빠졌습니다. 검찰은 애초 오늘 김 여사 기소 여부를 포함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재형 목사에 대한 별도 수심위 개최가 결정되면서 김 여사 처분 시점에도 변수가 생긴 겁니다. 검찰 수사팀 내에서도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김 여사 사건을 먼저 처분해도 된다는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심위 논의 대상에 오른 최 목사의 4가지 혐의 가운데 청탁금지법 혐의는 가방을 받은 김 여사 혐의와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만큼 수심위 결론과 관계없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수심위가 가방 전달 행위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한 상반된 결론이 나온 만큼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서도 최 목사 수심위를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다. 통상적인 일정을 고려하면 최 목사 수심위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고 추석 연휴 뒤에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 목사는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 권고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투명한 상황에서 자행된 절차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김건희 씨 측에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또 검찰이 자신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하면 가방 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 책임도 살아난다며 새 검찰총장 취임 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홍문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치열한 기술 패권과 공급망 경쟁으로 고통받는 취약국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가짜뉴스와 거짓 선전선동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유세계가 더욱 굳게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제25회 세계지식포럼 개막식에 참석해 AI를 비롯한 혁신적인 디지털 기술은 많은 편익을 안겨주지만 가짜뉴스와 딥페이크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부작용도 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 박람회에 깜짝 방문해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을 만나고 기업 관계자들에게 많은 채용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람회에서 기업 채용 부스를 돌며 기업 관계자들에게 제대 군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이 채용해달라고 당부하고 취업 상담을 받으러 온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재판입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1월 재판에 개입할 수 없는 대법원장은 남용할 권한 자체가 없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한 탈덕 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검찰은 박 씨가 가수 강다인에 대한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낸 손해배상 소송 4차 변론 기일이 오늘 11시 20분 열립니다. 유 전 이사장은 같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 형사 고소도 당해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의 9번째 공판 기일이 오늘 2시부터 열립니다. 구속 상태인 허 회장은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최근 법원에 재차 보석을 신청했습니다. YTN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소방서장 업무 추진비 횡령 사건 봐주기 감찰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는데요. 징계 대상자인 소방서장과 징계위원장 사이에 뇌물이 오가고 감찰 기밀이 새나간 정황까지 더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임상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을 뇌물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면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도 압수했습니다. 임 원장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였던 지난해 8월 김병철 당시 진안소방서장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인물. 당시 소방노조는 비위 정도에 비춰 솜방망이 징계라며 임 원장과 김 전 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우리는 피의 행위나 범죄 행위가 묵인되어 권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임 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징계 이후 김 전 서장에게서 수십만 원어치 선물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뢰 혐의를 추가해 이번에 강제 수사에 나선 것. 김 전 서장 역시 피고발 사유인 업무상 횡령에 뇌물 공여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징계 수위와 관련해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주고받은 건지 살펴보고 있는데 임 원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소방본부 감찰과에서 관련 조사를 맡았던 소방관 5명도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 대상은 임 원장과 김 전 서장 등을 포함해 모두 8명으로 늘었습니다. 입건된 소방관들은 김 전 서장 비위 의혹 조사 때 주변 직원들을 불러 조사하고도 상당수 기록을 일부러 남기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비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한 조직적 직무유기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소방 감찰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내용이 김 전 서장 측에 흘러간 정황을 잡고 공무상 기밀 누설로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음주 단속을 나온 경찰을 따돌리고 도망친 40대 음주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아찔한 도주극을 벌여 음주운전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 지하주차장. 음주운전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흰색 승용차를 막아 세웁니다. 창문을 내려달라는 거듭된 요구에 마지못해 응한 운전자. 순간 차 안에서 풍겨나오는 술 냄새에 경찰은 음주운전을 직감했습니다. 운전자의 차량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혈색과 표정 상태를 보아 술을 마신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 측정을 위해 차에서 내려달라고 하자 필사적인 도주극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이 운전자의 팔과 핸들을 붙잡고 버텼지만 운전자는 주저없이 속도를 올려버립니다. 위험천만한 질주는 30m 넘게 이어졌고 가까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경찰은 곧장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차량은 2시간 뒤 도주로 부근 건물 한쪽에서 발견됐습니다. 운전자는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경찰은 40대 남성 운전자의 신원을 특정한 뒤 가족을 통해 자수를 권유했습니다. 피의자의 아내분에게 자수를 설득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성공으로 끝날 뻔했던 도주극은 경찰의 기지로 일단락됐습니다. 건물 관리인으로 가장해 차를 빼달라고 요청하자 그제야 차로 돌아온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남성은 도주 이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게 들통나 음주운전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더해져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교제폭력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관련 대책은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팩트 추적 취재 결과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3만 6천여 건으로 2017년과 비교해 2배 넘게 급증했고 올해는 4월까지 2만 6천 건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두려운 상당수 피해자는 처벌을 망설여 오랜 기간 육체적 폭력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형법상 반의사 불벌 조항이 적용되는 걸 주요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오늘 밤 방송되는 YTN 탐사보도 프로그램 팩트 추적은 사랑을 가장한 범죄, 교제폭력의 심각성과 실태를 짚고 제도 보완과 사회적 인식 전환 등 해법을 집중 모색합니다. 민간인들의 첫 우주 유영을 위한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억만장자 기업가 등 4명이 타고 있는데 이들은 닷새간 우주에 머물며 민간인 최초로 우주 유영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각 12일 새벽 5시 23분.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우주선 펠컨 9이 불길을 뿜으며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9분 30초 뒤 우주선에서 분리된 1단 추진체가 발사장에 성공적으로 귀환하자 함성이 터져나오고 3분 뒤에는 2단 추진체까지 성공적으로 분리되며 이들은 예정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은 이글루 모양의 우주 캡슐 드래건 안에 탑승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주선 미션 이름은 북극성의 새벽을 뜻하는 폴라리스던. 억만장자이자 항공기 조종사인 제러드 아이 장먼이 이끄는 우주비행 프로젝트로 퇴역 공군 조종사와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이 함께합니다. 이들을 태운 드래건 캡슐은 국제 우주정거장의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은 최고 1,400km 높이의 타원형 궤도를 비행할 계획입니다. 성공한다면 1972년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가 도달한 가장 높은 지점으로 기록됩니다. 민간인 비행사들은 캡슐을 타고 약 닷새간 우주에서 머물며 40여 가지의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실험은 우주 유영. 민간인 우주비행사 4명 가운데 2명이 비행 3일차에 외부 우주선 활동 전용 우주복을 입고 700km 고도에서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됩니다. You know, it takes a lot of effort to move in the suit. You know, when it's pressurized. I mean, what looks like really, you know, like heavy clothing when it's unpressurized becomes super rigid when it's pressurized. 이들은 우주선과 끈으로 연결된 채 우주를 걸어볼 예정인데 민간인의 우주 유영 시도는 인류의 우주 탐험 역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북아프리카의 건조한 산과 사막 지역에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져 모로코에서 18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 10일 모로코 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지난 주말 남부 타다, 티즈닛 등과 중부 일부 농촌 지역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로 18명이 숨지고 최소 4명이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에는 캐나다와 페루 국적 외국인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국제공항 유도로에서 비행기 2대가 충돌해 비행기의 꼬리 부분이 부서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AP통신은 현지 시간 10일 오전 공항 유도로에서 델타항공 소속 에어버스 A350이 인근에 있던 소형 국내선 항공기 CRJ-900의 꼬리 부분을 쳐 넘어뜨렸다고 전했습니다. 델타항공의 자회사인 엔데베 에어가 운항하는 이 소형 항공기는 루이지애나주로 이륙할 준비 중이었습니다. 공항 당국은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다고 밝혔고 델타항공은 승객들이 다른 항공편으로 옮겨 탔다고 설명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의 첫 번째 가상 아티스트 나이비스가 신곡을 발표하고 정식 데뷔했습니다. 어제 SM 공식 유튜브를 통해 나이비스의 신곡 던의 음원과 뮤직비디오가 공개됐습니다. SM은 AI 음성 기술과 생성형 AI를 통해 나이비스를 웹툰과 게임, 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출근길 YTN 날씨입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며 아침 공기가 다소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7도, 강릉 26.6도, 울산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늦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사상 처음으로 9월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역대 가장 높은 9월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5도, 대전 35도, 대구 32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가, 남해안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소나기가 지나겠고 오후부터는 영동 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 산간에는 내일까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되고요.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며 심한 폭염이 주춤하겠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쯤 괌 남동쪽 해상에서 제13호 태풍 버빙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이번 주말을 지나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태풍이 중국을 향하더라도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태풍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최신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